밥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밥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먹은 뒤에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머니, 오늘 죽이 참 구수하네요. 하고 말한 사람이 오늘은 독을 이기고 거짓 문서를 뒤집고 관아까지 뒤집어 엎은 조선시대 가장 현명한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유래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 어느 고을,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쯤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 사람들은 좁은 골목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무슨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더라. 누구 집밭이 올해 흉년이라더라. 저 집 며느리가 어떻다더라. 소문이란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소문 속에서 유독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씨 노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저 노파 손에 들어간 것은 바늘 하나도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욕심이 깊고 인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예사실이고 자기 것을 내주는 데는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 제삿날 이웃집에서 빌려간 그릇도 꼭 무언가를 담아서 돌려보내야 직성이 풀렸는데 그 안에 담긴 것은 제 집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또 얻어온 것들이었습니다. 받는 것에 귀신이고 주는 것에 장님인 사람. 그것이 최씨 노파였습니다. 그 최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동이라 불렸는데 타고난 재주가 남들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배워도 사흘을 못 넘기고 잊어버리고 심부름을 보내면 목적지를 까먹어 빈손으로 돌아왔으며 시장에 가면 거슬름 돈을 늘 틀리게 받아왔습니다. 한 번은 장에서 쌀 한 말 값을 치르고 반말을 받아왔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씩씩하게 집에 들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돌대가리 복동이라 불렀지만 최씨 노파는 그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아들의 모자람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그 모자람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최씨 노파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 박씨 집안에 선옥이라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나 그 재주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바느질과 배 짜기는 고을에서 따를 사람이 없었고 샘도 밝아 고을 아전도 모르는 계산을 해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사람 마음을 읽을 줄도 알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듣는 것이 먼저였고 대답이 필요할 때는 짧고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이 가난했음에도 한 번도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은 형편이지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는 것을 선옥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최씨 노파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중매쟁이를 불렀습니다. 저 박씨 집 딸아이 우리 복동이 신부로 데려와라. 단 우리 복동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절대 말하지 마라. 중매쟁이는 돈을 두둑이 받아쥐고 박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훤칠한 외모, 성실한 성품, 부유한 집안, 자애로운 어머니, 거짓말이 봇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하루라도 빨리 딸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었던 선옥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반듯한 집으로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던 것입니다. 선옥도 어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 앞에서 제 불안을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본래 날 선옥은 처음으로 신랑 얼굴을 보았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눈. 절을 2번 하고 멈춰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몸짓. 혼례가 끝날 무렵 느닷없이 배고파 하고 중얼거리는 입. 선옥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식장을 둘러보는 하객들의 눈빛도 이상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례는 이미 치러진 뒤였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여인에게 한 번 치러진 혼례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집살이는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씨 노파의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재주 많은 며느리를 부려먹는 것, 그리고 그 재주로 벌어들이는 모든 것을 자신이 쥐는 것. 구박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기죽여야 고분고분 따르고 길을 펴지 못해야 도망칠 생각도 못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깔리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최씨 노파는 그 이치를 본능적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밥그릇은 식구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내주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반드시 흠을 잡았습니다. 빨래가 덜 헹궈졌다. 마당 쓸기가 성글다. 수 놓은 색이 맞지 않는다. 배에 오리 고르지 않다. 국이 뜨겁다. 국이 식었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트집은 해가 뜨면서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심지어 해가 지고도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이웃집 안악들은 담 너머로 그 소리를 들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렇게 대하면 며느리가 못 버티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안살림에 끼어들었다가 욕만 먹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선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절대로, 밤에 이불 속에서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침이 되면 찬물로 얼굴을 씻고 눈물 흔적을 지운 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늘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다만 울고 나서는 일어서거라. 선옥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이 가장 먼저 눈에 담은 것은 창고였습니다. 최씨 노파가 자물쇠를 이중으로 걸어 잠가두고 열쇠를 치마 깊숙이 품고 다니는 창고였습니다. 노파가 창고를 여는 시간은 늘 이른 아침이거나 한밤중이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를 골랐습니다. 선옥은 그 패턴을 한 달에 걸쳐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사당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틈이었습니다. 선옥은 재빨리 창고 앞으로 갔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었지만 창고 뒤편 널빤지 한쪽이 느슨하게 들려 있다는 것을 선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비틀어 안으로 들어가니 어두운 창고 안에 곡식 자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먹을 것이 없어 며느리 밥그릇을 줄이는 척하는 집이었지만 실제로는 몇 해치 식량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선옥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루 뒤편 어둠 속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옥은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 몇 장이 단정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땅 문서였습니다. 이웃 마을 몇 필지의 땅이 최씨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 문서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씨가 군데군데 다른 손 같았고 도장 자국이 번진 형태가 관청 문서의 것과 달랐습니다. 가장자리 종이 색도 새 것인데 중간 부분이 묘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확신 없이 움직이면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선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것을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을 안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낮에는 살아남는 일, 밤에는 나아가는 일. 밤마다 복동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나뭇가지로 흙마당에 글자를 긁어쓰고 같은 글자를 수십 번씩 따라 쓰게 했습니다. 복동이는 딴청을 피우다가도 이거 알면 장에서 안 속아요 하는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시장에서 번번이 손해를 봤다는 것을 복동이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느렸습니다. 10번을 써야 남들이 한 번에 외우는 것을 겨우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동이의 방식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넉 달이 지나자 장에서 돈 계산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낮에는 배를 짜고 술을 놓아 이웃집 아주머니 손을 빌려 몰래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선옥의 솜씨가 소문이 나자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선 한 켤레, 고름 한 쌍, 수 놓은 주머니 한 개. 한 푼 두 푼 모인 돈은 선옥만 아는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 무렵 최 씨 노파의 눈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을에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장에서 달라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웃집 안악들이 며느리한테 뭔가를 배우러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며느리가 자신의 손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노파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며느리가 너무 커지면 결국 자신이 밀려난다. 며느리가 고을에서 이름이 나고 원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그때는 며느리를 내쫓을 수도 부릴 수도 없게 된다. 그 생각이 노파의 머릿속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 노파는 결심했습니다. 수위를 높이기로. 말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그날 밤 최 씨 노파는 등불도 들지 않고 마을 외곽으로 걸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노파는 골목 근 허름한 집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낮에는 약재상 간판을 내건 곳이었지만 해가 지면 다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최 씨 노파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재상은 노파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원하는 것을 말하자 약재상은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노파가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약재상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파가 돈주머니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약재상이 결국 몸을 돌려 선반 깊은 곳에서 작은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파는 그것을 품에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 씨 노파는 손수죽을 끓였습니다. 아직 닭도 울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선옥은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솥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은 시집 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밥도 직접 차리지 않던 사람이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선옥은 이불 속에서 멍하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쭉 끓는 소리, 솥뚜껑 여닫히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평화로운 소리들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파가 방 앞에 와서 불렀습니다. 아가, 일어났느냐?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죽 한 솥 끓였다. 내가 요즘 얼굴빛이 나빠 보여서
몸보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어서 나와 먹거라. 선옥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파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 온 뒤로 단 한 번도 음식을 먼저 챙겨준 적 없는 사람이, 밥그릇조차 가장 작은 것을 내주던 사람이 새벽에 손수 죽을 끓였습니다. 선옥은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노파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런데 선옥은 먹지 않았습니다.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숟가락을 입 가까이 가져가다가 기침하는 척 고개를 돌리며 옷소매로 가리고 슬쩍 쏟아냈습니다. 뜨거운 죽이 소매 안쪽에 닿았지만 선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그 동작을 반복한 뒤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죽이 참 구수하네요. 고맙습니다. 노파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소매 안쪽을 살폈습니다. 뜨거운 죽이 식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조심스럽게 죽을 헝겊 조각에 덜어냈습니다. 남은 그릇의 죽도 마저 덜었습니다. 그리고 헝겊을 단단히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노파가 방 안에서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선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가 아침 밥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이 그날 저녁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1시간 거리의 늙은 한의원이었습니다. 한의원은 마을 사람들이 좀처럼 드나들지 않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 오래된 간판, 오래된 한의원. 하지만 그 노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선옥은 헝겊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의원은 보따리를 받아 헝겊을 펼쳤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색을 살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아주 조금 찍어 혀에 댔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을 얼른 닦고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선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밥에서 나왔습니다. 한의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 선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초성분이 들어있다. 투구꽃 뿌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양이 적으면 온몸에 경련이 오고 쓰러진다. 양이 많으면 심장이 멈춘다. 선옥은 그 자리에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확인이 되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그 느낌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르신, 이 사실을 지금 당장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한의원은 떨리는 눈으로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자신이 먹을 뻔한 독을 손에 들고 와 증거를 확인하고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선옥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귀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실감으로 파고드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어떤 것인지 선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의 굳은 얼굴, 그 날카로운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죽이 뱃속으로 들어갔더라면
선옥은 그 생각을 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떨다가 선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진다. 지금 당장 울며 난리를 치면 증거도 없고 세상은 며느리 말을 듣지 않는다. 조선의 법은 며느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시어머니를 고발하는 며느리는 불효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가 날 모함하려 한다. 고 소리치면 사람들은 그쪽을 먼저 믿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을 때 이겨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선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떨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 고르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나가 여느 날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최씨 노파는 며느리가 아무 일 없이 멀쩡하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약이 약하게 탔던가? 아니면 먹지 않은 건가? 아니면 체질이 독을 이기는 건가? 노파는 며칠을 며느리 얼굴을 살폈습니다. 쓰러질 기색도 없고 몸이 아픈 기색도 없었습니다. 선옥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배를 짰습니다. 노파는 입술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두 번째 술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독이 아니었습니다. 문서였습니다. 최씨 노파가 이번에 찾아간 사람은 약재상이 아니었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도장을 그럴듯하게 파는 사람, 문서 모양을 흉내낼 줄 아는 사람. 노파는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에 찾아냈습니다. 마을 밖 다른 고을까지 나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고 쓰개치마를 쓰고 갔습니다.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옥이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 가운데 작은 밭 한 떼기가 있었습니다. 선옥의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며 마지막으로 마련해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된 폐물을 팔아 산 것이었고 선옥은 그 사실을 알기에 그 밭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최씨 노파의 계획은 그 밭이 처음부터 최씨 진명이었다는 가짜 문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며느리가 이 일을 제기하면 오히려 며느리가 최씨 집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 며느리는 아무 편도 없고 자신은 마을에서 오래된 토박이 집안이었습니다. 누가 미칠지는 뻔했습니다. 노파는 보름에 걸쳐 그 문서를 완성시켰습니다. 문서를 만드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밭 한 떼기를 가로채는 것에 비하면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고 나무 상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선옥이 이전에 발견했던 바로 그 상자 안에. 그런데 선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선옥은 창고를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고에 드나드는 시간과 횟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에 한 번, 저 주에 두 번. 패턴이 달라지면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 안 문서가 바뀌었다는 것도 금방 알아챘습니다. 문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자신의 밭이 최씨 명이라는 거짓말이 공문서 형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옥은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독살 미수, 그리고 문서 위조. 두 개의 칼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가짜 문서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시어머니가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수로 가져온 진짜 밭 문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문서였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이중으로 싸서 자신만 아는 장소 뒤뜰 감나무
뿌리 아래에 깊이 감추었습니다. 이제 선옥의 손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한의원이 확인한 초호 성분, 가짜 문서가 든 창고의 나무 상자, 그리고 진짜 땅 문서. 무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 올바른 때였습니다. 선옥은 기다렸습니다. 때는 그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찾아왔습니다. 고을에 새 원님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장에서 퍼졌습니다. 전임 원님은 최씨 노파와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이 오갔고 노파가 관아에 부탁할 일이 생기면 문이 열렸습니다. 선옥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원님은 달랐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청렴하다는 평을 듣고 부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을 직접 돌며 백성들 사정을 살피는 스타일이라는 것도 소문에 들려왔습니다. 선옥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되던 날, 원님이 마을을 돌다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선옥이 마당에 앉아 이웃집 안악셋에게 배 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최씨집 며느리라 합니다. 마을에서 재주 좋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원님은 선옥을 불렀습니다. 선옥은 차분하게 나와 예를 갖추었습니다. 원님이 셈에 대해 물었고 선옥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고을 물가에 대해 물었고 선옥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흉년 대비 곡식 저장에 대해 물었을 때 선옥은 3가지 방안을 들어 조리 있게 말했습니다. 원님은 오래도록 선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을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 한마디 뒤에 선옥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소인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관아의 등불이 켜진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옥은 원님 앞에서 차례차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순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먼저 한의원을 데려왔습니다. 늙은 한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죽에서 발견한 초호 성분, 그 독성이 어떤 것인지, 그 양이 사람 하나를 쓰러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는지. 원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창고의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원님이 직접 상자를 열어 문서를 꺼냈습니다. 옆에 있던 이방이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원님, 이 도장 자국이 이상합니다. 번진 방향과 각도가 관청 정본과 다릅니다. 종이도 일부러 낡게 만든 흔적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옥은 감나무 뿌리 아래 감춰두었던 진짜 땅 문서를 꺼내 내놓았습니다. 원님이 2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쪽은 가짜, 한쪽은 진짜. 나란히 두면 틀린 것이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도장의 각도, 글씨의 굵기, 종이의 결이 달랐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부채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를 당장 이리로 데려오너라. 포졸들이 최씨, 노파의 문을 두드린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나온 노파는 처음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날이 밝으면 따져 묻겠다. 아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 버티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포졸 둘이 양쪽에서 팔을 잡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아문 안으로 끌려 들어온 노파는 등불 아래서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헝겊에 쌓인 죽의 흔적, 자신이 보름을 공들여 만든
가짜 문서.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진짜 문서.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며느리. 노파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원님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최 씨 노파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며느리가 꾸민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한의원이 앞으로 나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방이 두 문서를 들어 조목조목 다른 점을 설명하자 어깨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쓸 말이 더 있느냐? 노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무릎이 동시에 돌바닥에 찍히는 소리가 관아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문 밖에서 기다리던 포졸들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판결은 사흘 뒤에 내려졌습니다. 독살 미수, 문서 위조로 두 가지 죄목 모두 명백했습니다. 원님은 최 씨 노파에게 곤장 40대와 함께 선옥에 빤 문서를 원상으로 되돌리고 재산 일부를 며느리에게 돌려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곡식 중 절반은 마을 가난한 집에 나누도록 명령했습니다. 곤장이 내려질 때 선옥은 관아 마당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솥뚜껑을 덮었습니다. 최 씨 노파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착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아졌습니다. 욕심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실행할 배짱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앞에 앉으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꾸미려 해도 이미 다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 앞섰습니다.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그 모든 일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복동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독을 탔다는 것, 아내의 밭을 빼앗으려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그것을 혼자 다 견디고 혼자 다 모아두고 혼자 다 이겨냈다는 것. 복동이는 그날 저녁 선옥 앞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늘 말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느린 것이 아니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선옥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필요 없었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겁고 느린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깨달음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세 글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완전하게 혼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 혼자임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아내가 우는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말이 위로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해 봄이 왔습니다. 선옥은 원님의 요청으로 고을 여인들을 모아 길쌈 모임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 그 다음 달에는 10명, 그 다음에는 20명이 선옥의 마당에 모였습니다. 복동이는 그 모임에서 물건 사고 파는 계산을 맡았습니다. 느렸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복동이가 잡아내는 일도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최신의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다. 아니, 집안만 살린 게 아니야. 남편도 살리고 마을도 살렸지. 근데 있잖아. 그 여자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 독을 먹을 뻔하고도 다음날 아침에 밥을 지었다잖아. 선옥이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버티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는 사람들은 선옥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독을 피하는 지혜, 문서를 꿰뚫는 지혜, 때를 기다리는 지혜, 완벽한 순간에 모든 것을 꺼내는 지혜를. 그러나 선옥이 가진 가장 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분노를 힘으로 쓰지 않고 증거로 쌓는 것.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이기고 난 뒤에도 이겼다고 소리치지 않는 것. 그 여자는 속아서 시집 왔습니다. 독이 든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법도 처음에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구했습니다. 아무도 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